저희는 그냥 순리대로 상교하고로 보고 있고요. 크게 키워드가 금리랑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한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다른 반도체보다 좋아 보이는 적이 별로 없는데 내년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수를 많이 좀 서포트해주는 지지선 역할을 반도체가 할 것 같고 하단은 2350, 상단은 2800 정도 봅니다. 상반기에 뭐 2700 넘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스권으로 여전히 내년에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지적하겠지만 미국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너무 많은 변수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내년에 3대 키워드 금리, 반도체, 대선. 반도체를 내년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하우스 뷰 관점에서 시클리컬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이든 하학이든 실적은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거를 이제 반영할 때 산업 순환도 관점에서 내년 초 주가보다는 내년 말 주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선반영이 이렇게 극명하게 되는 업종이 잘 없잖아요. 오히려 실적이 나쁠 때 투자해야지 다 이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정말 제일 좋을 때가 향후에 언제가 될까? 저는 아무리 봐도 2025년이 내년보다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투자는 아무 위험이 없는 거죠. 내년에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일본의 그 통화정책 회의가 끝난 것 같고요. 예. 아마 기자회견도 한 것 같은데 예. 요거 별 변화 없었거든요. 예. 사실 요거 끝나고 그 좀 뭐 엔화 좀 약세가 됐고 왜냐하면 금리나 예. 이런 걸 전혀 바꾸지 않아서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보지는 않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을 출장으로 몇 번 다녀왔어요. 네. 보니까 최근에 갈 때마다 엔화가 처음 갈 때보다 강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또 큰 스탠스 변화가 없다면 뭐 특히 올해 일본 증시 좋았지 않습니까? 일본 수출주들 제가 최근에 소니 미팅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히 실적 전망을 상향을 한 품목들이 많은데 다 보면 수출을 많이 하는 이미지 센서 이런 거 되게 올렸는데 다 이게 엔화 약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그 룸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엔화 네. 약세를 가지고 뭔가 협상했을 때 협상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엔화 약세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어쨌든 외국인들 관광은 계속 갈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라서 지금 막 30 몇 분 이렇게 막 뜨고 있어요. 저희 연합 인포맥스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 사실 이번에 또 모신 건 예. 내년 전망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 지금 센터장님들 모시고 예. 일단 올해를 좀 정리하고 예. 그 뒤에 이제 내년 전망을 여쭤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 올해 시장 평가 간단히 해주시죠. 뭐 올해는 우리 실적 대비 주가가 생각보다 양호했고 네.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적자의 중심이었지만 주가 상승에 또 끊임없이 오른 네. 섹터 중에 하나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초에 되게 각광을 받았죠. 근데 또 너무 또 주가가 또 급락을 해서 올해 정말 열탕과 그다음에 하여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좀 대표적인 섹터로서 또 투자자들한테 되게 좀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주지 않았을까. 온도차가 컸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TS가 또 전체적인 비중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젊은 분들이 또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주가 되게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순환매가 네. 상당히 빨랐고 그래서 뭔가 무게 중심을 못 잡고 그냥 시장을 쫓아간 투자가들은 별로 실익이 없었던 저희도 네. 투자자들 만나보면 이렇게 힘든 해는 처음이었다. 네. 개인들도 그러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인덱스를 이기기가 이렇게 힘드냐. 네. 올해 되게 특히 이제 우리 공매도 제한 풀리면서 일부 이제 종목들이 주가 급등했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았던 종목들이. 네. 그러면서 올해 마지막 그 시기에 올해 수익률 다 까먹었다 하시는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뭐 정말 무게 중심을 잡고 뭔가 산업의 큰 흐름을 이제 잘 보면서 투자한 투자자한테는 되게 즐거운 한 해였을 거고 시장을 이제 추종하거나 쫓아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실익이 없는 네. 한 해였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고점에 잘못 사고 저점에 파는 일을 반복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2023년은 그렇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없어요. 예, 올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할 건데 뭐 이렇게 사실은 네 글자로 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예. 오시면 저희가 또 항상 상고하죠. 네 글자로요. 예, 상고하죠. 상고하고 아, 상저하죠. 그 뭐 네 이런 거 글자. 여쭤보고 있거든요. 저는 예. 뭔가 탁 키워드 몇 자를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상저하고로 봅니다. 물론 네. 이제 뭐 내년 뭐 선반영 이런 게 있어서 막상 이제 내년 뭐 7월이 되든 6월이 되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그때부터 주식이 조정을 받을 거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순리대로 상저하고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내년에 저희는 크게 키워드가 이제 금리랑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뭐 나중에 반도체 얘기 좀 더 드리겠지만 네. 한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다른 반도체보다 좋아 보이는 적이 별로 없는데 내년에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많이 좀 서포트해주는 지지선 역할을 반도체가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하반기로 가면 이제 실적도 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도 결과적으로 이게 소비 심리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급상의 조절 때문에 좀 뭔가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또 수요도 좀 회복될 수 있고 금리 인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저희는 뭐 금리 인하도 하반기부터 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업황 개선도 하반기부터 좀 생겨나는 업종들이 있을 거고, 또 주식은 또 선침에 또 선반영하니까 2025년을 보면서 또 시크리컬 주식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상저하고로 저희는 좀 하우스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다우존스는 역사적 신고가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도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갔고요. 예. S&P는 이제 1%좀 남았고요. 예. 뭐 이렇거든요. 예. 그럼 벌써 미국이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올해 나스닥이 예. 40%가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나스닥이 오르고 나서 우리나라가 따라 오르는 걸 감안하면 예. 오히려 상반기 우리나라 주식이 뭐 3천까지 뭐 3천은 몰라도 많이 오르고 예, 예. 하반기에 예. 실적 나올 때 꺾인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간도 뷰에 대한 많죠. 거는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서 방어를 하시겠어요? 예, 저희는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선반영되는 측면도 있지만, 근데 올해 주식시장이 실적 대비 너무 좋잖아요. 내년을 반영한 거 아닐까요? 네, 내년에 올해가? 반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상반기에는 좀 속도 조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역발상 관점에서, 왜냐하면 컨센서스는 내년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나쁘다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주식 관점에서는. 네. 근데 뭐 시장은 항상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 내년 하반기에 좀 새로운 그런 수요 변수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그리고 크게 저희는 시장을 엄청나게 이가 많이 열려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내년에 좋아질 거,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 내년에 실적 좋아질 거 올해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저하고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저희가 워딩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제한된 박스권에서 상당히 꿈틀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대감이 더, 예를 들어서 조기 금리나 기대감이 앞당겨지면서 뭐 1분기, 2분기 주가가 많이 가면 그때가 피크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근데 그 레벨 자체가 그래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상당 부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일정 부분은 내년에 좋아질 거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한된 박스권에서 내년에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지수 관점에서는. 그래서 네. 상저하고 상고하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네. 네. 어쨌든 저희는 그냥 상반기 지수 레벨이 하반기가 하반기보다 약간 높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조금 더 그럼 구체화시켜서 예. 밴드로 좀 제시해 주신다면. 코스피는 네. 저희가 하우스 뷰가 있으니까 그대로 저희가 하우스 뷰를 네. 전해드리면 하단은 2,350 보고 있고요. 상단은 2,800 정도 봅니다. 2,800. 예, 그러면 지금 뭐 2,570, 80이니까 네. 뭐 오히려 뭐 상당히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박스권으로 여전히 내년에 보고 있고, 네.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350, 2,800이니까 예. 지금이 중간보다 살짝 위인데. 살짝이죠. 예. 그럼 상저를 얘기하시는 건 여기서 오히려 상반기에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그렇게 보시는 봅니다. 분들이? 그래서 네. 상반기에 뭐 2,700 넘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상반기에 예를 들어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올해 고점이 2,660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빠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가나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하단 60불을 깨버리고 한 55불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안 좋게 나타나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저희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를 반영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연말에 그나마 장 좋을 때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예. 떨어지면 기회 봐서 사시고 뭐
하반기에 수익 보시고 예. 뭐 이런 그림이어야 할까요? 예, 저희는 차후에 대응전에 예, 여쭤보겠지만 그냥 좋은 정말 좀 초과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들을 네. 좋은 가격에 잘 사서 그리고 네. 뭐 일정 부분은 트레이딩도 하는 전략이 저희는 내년에 바이앤홀드를 뭐 계속 하는 전략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좀 유연한 트레이딩 전략도 2024년에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뭐 제가 봐도 그냥 올해 좋아질 거를 미리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걸 당겨서. 미리 예. 많이 뭐 스마트 머니가 계속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3년 초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올해 제일 유명한 섹터 딱 컨센서스 하나로 딱 압축이 됐어요. 네. 필수 소비재. 네. 근데 올해 주가 계속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반도체였는데 올해 계속 올랐거든요. 네. 물론 뭐 엔비디아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은 미리 컨센서스는 항상 지금 주가에 저는 반영돼 있다고 믿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어느 정도 흡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내년에 좋아질 것도 미리 반영을 해서 네.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클 거라고 내년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스피에서 그냥 네. 제한적인 움직임을 하면서 올해랑 유사하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포함해서 이제 산업군도 저희가 여쭤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내년 시장 전망을 해주셨는데 예. 예상한 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또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눈여겨 보고 계시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지적하겠지만 미국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누가 될지는 저희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 어쨌든 당선이 된다면 예. 좀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관세 10%씩 다 부과하겠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면서 세계 경제가 좀 이제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또 관세 장벽이라는 또 무역 분쟁이 또 본격화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또 그게 관세가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여기에 또 뭐 IRA나 이런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이 드라이브 걸었던 게 네. 원위치 됐을 때 또 불확실성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저희는 너무 많은 변수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단 내년에 하나, 3대 네. 키워드 그냥 금리, 반도체, 대선 네.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심플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대선은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지금 일단은 지지율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높잖아요. 예. 그건 이제 사실이고 예. 트럼프가 2017, 18, 19, 20년까지 이제 대통령을 했는데 예. 그 기간의 주가가 물론 중간에 코로나 예. 때 한번 하락하고 18년에 4분기 하락을 했지만 예. 트럼프의 특징이 주가가 하락하면 막 안달이 나갖고 그렇죠. 주식을 띄웠기 때문에 네. 하락이 있었지만 짧게 끝났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18년 대통령이죠. 4분기도 3개월 만에 끝났고 예, 예. 코로나도 한 달 만에 끝나. 이번에는 반대로 바이든은 예. 작년 내내 주식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 트럼프가 되면 예.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뭔가 해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마켓 친화적이고 본인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빠지면 무슨 얘기해주고 정책을 예. 계속 그렇게 네. 딜리버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래서 산업 관점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와서 더 좋아지는 산업은 시세가 괜찮을 거고 네. 뭐 그렇지 않은 산업은 뭐 대선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차라리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든 뭐 11월 이후에 예, 그때 좀 더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좀 더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서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오히려 대선 이후에 그런 쪽은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봐도 마켓 프렌들리한 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그냥 섹터별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예. 시장보다는 업종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업종별 말씀하셨으니까 나온 김에 눈여겨보고 계신 내년에 눈여겨볼 만한 그래서 업종 제가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해볼게요. 너무 이제 네. 반도체만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이 좀 근데 괜찮은 게 죄송스러운데 이전에 제가 센터장 분들하고 몇 번 예. 해봤는데 예.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아, 하죠. 너무 뭐. 좋죠. 예, 너무 예. 좋습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반도체를 저희가 좀 내년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는 어차피 제가 이제 저희
우리 애널리스트들이랑 같이 그쵸. 협업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우스 뷰 관점에서 내년에 저희는 좀 더 역발상인지 아니면 컨센인지 제가 끝까지 체크는 안 했지만 시클리컬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이든 화학이든 이런 업종도 좀 좋게 보고 있고 물론 요즘 철강 기업들 자세히 보면 2차 전지로 포장이 돼가지고 약간은 이제 순도는 좀 떨어지지만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철강 화학 쪽도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25년 좋아질 업종을 찾을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전체적으로 물류나 이런 쪽도 좋아질 것 같아서 뭐 운송, 조선 이런 네. 쪽도 내년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는 그 4개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화학, 운송, 운송, 조선. 예. 그러니까 완전 시클리컬 산업이네요. 근데 예. 사실 반도체도 시클리컬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반도체는 이제 시크리컬에 이제 AI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예. 초과 성장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옆에 와 있고요. 반면에 저희는 내년에 그래서 시크리컬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실적은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거를 이제 반영할 때 산업 순환도 관점에서 네. 시크리컬에 대해서 저희는 좀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년 초 주가보다는 내년 말 주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넘어가기 전에 시클리컬 하나만 여쭤보면 이제 예. 철강 화학은 사실 올해 주가가 예.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포스코를 예. 철강으로 볼 건 아니냐는 변론을 그렇죠. 하더라도 예. 순수 철강주는 별로 안 좋았고 안 좋았죠. 예. 화학주도 예. 뭐 2차 전지 묻은 화학주는 좋았지만 그렇죠. 안 묻은 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걔네들은 예. 역발상이나 좋아지는 걸로 살 수 있는데 예. 조선은 주가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은 시클리컬이어도 약간 예. 이게 다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뷰도 있으신가요? 저희 사실 하우스에 조선에너지가 없어서 아, 네. 저희는 그냥 제너럴한 뷰를 좀 드린 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뭐 어쨌든 신조선가들도 요즘 좀 올라가고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뭐 좀 저희는 그런 뭐 LNG나 LPG나 이런 거 나누는 그런 운송선들도 저희는 기회들이 네.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저희는 좀 그쪽 업종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섹터 에너지가 없어서 제가 더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반도체는 저희가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매우 예. 깊게 들어가도 네, 됩니다. 자세한 네. 내용 좀 들어볼까요? 예. 반도체로 네. 얘기를 드릴까요? 해주세요. 점프하시죠. 네. 네, 뭐 저희는 뭐 저도 올해 뭐 여러 번 방송 나와서 물론 뭐 그냥 계속했던 얘기예요. 올해는 겁먹을 게 하나도 없는 해다. 뭐 실적이 나쁘든 주가가 빠지든 두려울 거 없고 2025년의 방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해는 뭐 굳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항상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투자하시면 항상 이제 더 좋은 가격에 팔 기회가 있을 거다. 즉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도체는 올해 좋은 주식이었고, 네. 그다음에 바이앤홀드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주식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이렇게 극명하게 되는 업종이 잘 그렇죠. 없잖아요. 네. 오히려 실적이 나쁠 때 투자해야지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걸 이제 다 이제 각인이 돼 있어요. 20년 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적이 정말 제일 좋을 때가 향후에 언제가 될까? 네. 저는 아무리 봐도 2025년이 내년보다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투자는 아무 위험이 없는 거죠. 내년에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네. 주가는 피크아웃 하더라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일 거라고 저는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주식은 올해 제일 편안한 뭐 어쨌든 트레이딩하는 사람한테도 편안한 시점이었고 바이앤홀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후공정 장비에서는 엄청난 고공이 비행을 했죠. 예. 사실은. 그 시스템인 패키지라는 그런 우리 용어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잘 몰랐는데 HBM을 뜯어보면 그렇게 메모리를 여러 개 쌓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스템인 패키지고 그 HBM과 GPU를 또 붙인 그 코어 수도 또 시스템인 네.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결국 이제 엔비디아보다 주가 더 많이 올랐죠. 후공정 관련된 회사들은. 네. 그래서 2023년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초과 수익을 줬던 섹터가 반도체였지 않나 그렇게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있는 거 가지고 먼저 예.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연말이고 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기업을 제가 11월 말에 12월 초까지 방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2005년부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투 있을 때부터 제가 일본 대만 기업 방문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이 아니고 그때니까 한 18년 됐네요. 20년 됐죠. 네, 네. 네. 근데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적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메모리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중간 죄송한데 지금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예. 이미 지나간 지가 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역사적 고점은 아닌 거니까 아니죠. 전자 비중이 크니까 예, 그런 예.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내년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네.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한 46% 정도 올해보다 마켓 사이즈가 커집니다. 뭐 이제 좋아진다고 하니까 더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디램 시장이 뭐 850억 불 넘을 거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제 역사적인 고점인 997억 불을 넘고 1000억 불 넘을 거라고 뭐 일부 뭐 가트너드 이런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뭐 시각도 일부는 있지만 어쨌든 내년은 분명히 탄력적으로 회복되는 건 분명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대만이 강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회복이 별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미팅을 해보니까 파운드리 산업은 웨이퍼 ASP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제품 가격이 지금 프리미엄 제품 일부 제품은 이미 20%에서 30%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는 웨이퍼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유는 일단은 그 파운드리는 재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수요의 비저빌리티가 되게 낮고 그다음에 이제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넣어서 칩이 나오는데 2달이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비수기가 곧 들어오는데 주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수요 보고 주문하겠다는 거고 12인치도 이제 성숙 공정은 2달 반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의 그 전체적인 이제 가동률이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여기에 제가 전에 왔을 때도 중국 파운드리 회사들을 방문을 했지만 중국 정부의 반도체 어쨌든 펀드를 많이 좀 등에 업고 올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중국 파운드리 네. 회사들이. 그걸 그대로 가격 인하로 해버립니다. 웨이퍼 가격이 중국 기업들이 대만 기업보다 20% 인하해서 프라이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ASP가 빠지겠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TSMC를 제외하고는 좋은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만이 주력하고 있는 스페셜티 디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요. 네.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지만 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력하는 산업들은 일단 스마트폰이 10월 달부터 27개월 만에 네.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네. 수요가. 그 다음에 이제 PC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새로운 CPU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뭐 AI PC 얘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인텔도 메테오 레이크라는 제품도 공개를 하면서 뭔가 이제 수요 모멘텀을 자극할 그런 변화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내년에도 AI 서버는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전히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는 좀 더 업황이 좀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천문학적인 적자를 올해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도 감산을 원위치 않은 속도에 대해서는 네. 신중 모드입니다. 물론 뭐 점점점 웨이퍼 투입량은 늘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 되면 아마 2022년 4분기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아마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감산 레벨은 거의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신중 모드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웨이퍼가 이제 노스가 많습니다. 네. 원알파, 원베타 공정에서 네. 생기는. 그다음에 원알파, 원베타에서 만든 HBM을 이제 HBM3는 이제 뭐 삼성은 원알파에서 만들 거고 뭐 14나노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원베타에서 만들 건데 이게 EUV가 좀 레이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네. 한 뭐 원베타는 한 6번 정도 하면 네. 이게 생산 리드 타임이 많이 길어져요. 네. 그럼 내년 말에 웨이퍼 투입량을 정상화시켜도 실제로 칩이 시장에 공급되는 거는 4개월 뒤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뭐 공급상에도 여전히 좀 더 저는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볼 때 메모리 살 때는 우리나라 회사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파운드리 TSMC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TSMC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보는데 근데 그래서 TSMC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주식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TSMC 월간 매출 보니까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러면 예. 아까 얘기하신 거랑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메모리가 파운드리랑 다른 반도체보다 좋다. 네. 그렇지만 파운드리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좋은 회사가 있어요. 예. TSMC입니다. TSMC는 혼자 좋아요. 혹시 내년에 1월 13일에 대만에 총통 선거가 있는데 예. 그게 만약에 뭔가 좀
중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예. 사실 TSMC가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야 TSMC 이렇게 싸면 예. 우리가 전자나 하이닉스 살 필요 있을까? 이러고 TSMC로 가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워낙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중요하니까 전자는. 저는 뭐 나머지 반도체를 팔아서 TSMC랑 하이닉스, 삼성을 같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TSMC는 저희가 뭐 나머지 반도체 혹시 어디를 얘기하세요? 미국 반도체 회사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회사들은 이견이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여전히 뭐 좋아지지만 내년에도 뭐 AI 서버 수요가 좋아서 엔비디아 좋아지지만 주가 많이 반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빅테크들이 이제 엔비디아 비중을 조금 그러니까 물량은 더 사지만 네. 그 내에서의 MS는 싼 조금 AMD도 사고 이러고 싶겠죠. AMD도 좀 들고 그다음에 자체 NPU 비중도 네. 좀 높이고 그래서 그런 이견이 있는 것보다는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TSMC 하나 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메모리는 다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스켓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팬미스를 줄여서 패밀립스를 줄여서 예. 만드는 애들로 IDM을 살 간다. 가능성이 저는 IDM 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요즘 인텔 주가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일단 TSMC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모든 3나노 고객들이 TSMC로 이제 다 뭉쳐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TSMC의 평균 ASP가 8,000불이거든요. 근데 요 3나노는 이제 보통 17,000불에서 19,000불입니다. 뭐 특정 기업은 17,000불대인 것 같고요. 네. 여기 뭐 보이면 딱 네. 보시면 아실 거고 네, 네. 나머지 기업들은 한 19,000불 정도에서 N3B를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TSMC를 제외한 파운드리는 안 좋아요. 네. TSMC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올해 TSMC가 매출이 9% 줄거든요. 네. 690억 불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산업은 13.9% 주는 거죠. TSMC가 산업이 주는 거를 좀 막아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7% 느는데 TSMC는 두 자릿수로 매출이 늡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삼성 하이닉스 팔아서 뭐 그냥 TSMC를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도 여전히 보여줄 게 많고 그 네.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팹리스를 팔아서 IDM을 살 가능성. 그럴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무식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팔아서 하드웨어 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파운드리야 많지는 않겠지만 그거 팔아서 TSMC 사고. 뭐 중국에 있는 거 뭐 후진 거보다는 예, 그리고 뭐 UMC나 이런 회사들 예. 팔아서 TSMC 사고 그다음에 메모리는 저는 우리나라 아직은 최고니까. 내년에 좀 보여줄 게 좀 더 많이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어차피 주가는 이제 컨센서스는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몰랐던 뭔가 디맨드가 더 있을까를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주가에는 HBM 내년에 좋을 것까지 반영이 됐고요. 메모리 가격 오르는 것도 저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아시아 기업들 방문하면서 제일 이견이 많았던 게 이 두 품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AI 서버랑 이제 스마트폰은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 컨센서스가 네. 결국 이제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속 성장, 10월 달에 비록 수요는 좀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큰 성장은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일반 서버가 더 사실 우리 낸드 산업한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버 디램한테 또 중요하죠. 네. 일반 서버가 이제 전체 서버 수요의 92% 정도 되거든요. 유닛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커요. 내년에 성장 안 할 거야. 뭔 소리야. 10% 성장할 거야. 네. 이런 이견도 있고 PC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성장 안 할 거야. 아니야. 많이 할 거야. 요 두 가지가 조금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조금 이번에 자료화했고 물론 뭐 저는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장 안 할까로 추정을 하지만 네. 혹시 그게 이제 저희 예상보다 수요가 좋으면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서버가 이제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제가 이제 만나본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인텔한테는 좀 아쉽지만 인텔 CPU가 무겁잖아요. X86이라서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인텔 비중을 줄이려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그 서버 GPU가 AMD와 똑같은 X86이고 ARM 기반을 좀 많이 쓰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 이제 재무적인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예산이 있습니다. 재무 예산은 주로 이제 설비 투자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고 전력 예산은 이제 메인터넌스와 관련된 주변에 이제 또 전력 상황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성 AI 서비스의 반도체를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전력이 그걸 서포트가 안 되면
그만큼 많은 수요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일반 서버를 교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워 버짓을 줄여주려는 목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AWS는 이제 자체 ARM CPU인 그라비톤이 이제 전체 수요의 한 10% 넘거든요. 내년에 뭐 계획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40%? 네. 실제로 그 정도 갈지는 봐야 되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렇게 코발트 100이라는 자체 ARM 기반 CPU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쓰는 게 과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 지금은 AI 서버가 전력을 너무 많이 써버리잖아요. 네. 그럼 일반 서버가 저전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버를 아예 CPU를 바꾸면서 서버 자체도 좀 교체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교체 주기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력 친화적인 솔루션으로 바꾸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제품들은 이제 DDR5 모듈을 단다는 거죠. 네. DDR5 모듈은 일반적으로 이제 4800MHz가 있고 4800MHz가 DDR4보다 전력 소모가 한 10에서 12% 정도 적습니다. 네. 근데 이제 56MHz는 DDR4보다 전력 소모가 한 16에서 17%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내년에 되게 이제 수요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제품은 수요가 타이트하거든요. 공급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건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이 NPU에 HBM 다는 거는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빅테크가 NPU를 쓰든 아니면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든 HBM은 다 쓴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이런 복잡한 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요즘 좀 더 좋았던 거고 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주가에 반영돼 네. 있다고 봅니다. 반영이 안 된 걸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제 요즘에 4세대 반도체 3대장이라고 하는 게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HBM이고 그다음에 CXL, PIM 예. 이게 있잖아요. 예. 나머지 두 개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도 그거는 되는 뭐 거예요? 반영은 안 됐는데 아직도 시장이 상업적으로 확장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도 좀 해주시면 어때요? 예, 뭐 HBM이 어차피 그 옆에 메모리 예. 반도체가 이제 로직 반도체 옆에서 로직 반도체가 훨씬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니어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PIM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즉 D램에서 계산을 좀 해서 로직에 달라는 거거든요. 프로세싱인 예, 계산을 좀 해서 주면 예. 로직이 좀 더 경제적으로 이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계산하는 그 기능 들어간 것만큼 D램을 비싸게 파는 게 PIM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되고요. CXL은 인터페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CPU든 메모리, D램이 이제 서로 이제 메모리를 확장하는 거죠. 즉 서버 10개 들어가 있는 D램이 각각 지금까지는 워킹했다면 이제는 10개를 모아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큰 대용량 처리를 인터페이스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큰 방향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네. 결국은 효율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CX라고 저는 PIM은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더 더 걸린다?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HBM보다는 저희가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인데 온디바이스 AI는 결국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AI 비서가 내가 구독 서비스를 쓸 만큼 매력적인지를 한번 구분해 봐야 네. 돼요. 내년에 나올 제품이 구독 서비스를 쓸 만큼 정말 나의 삶의 효율성을 높여줄까? 그럼 저희가 스스로 소비자로서 판단하라는 예, 말씀이세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되고 네. 다만 이제 그 AI 스마트폰은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네. 비록 내년에 삼성이 이제 갤럭시 S24에 AI 기능을 좀 많이 보강을 해서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번역 서비스가 했는데 특정 환경에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번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별로 좋은 아주 의미 있는 그것 때문에 폰을 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봐야 되는데 다만 PC는 좀 다른 것 같아요. PC는 CPU 때문에 바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돌아가면 바꾸는 거죠. 하다가 버벅대면 바꾸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네. 내년에 나올 그 AI PC용 프로세서들은 이미 뭐 메테오 레이크라는 제품, 그다음에 이거는 좀 뭐 퀄컴의 X 엘리트, 그리고 AMD의 라이젠 8040 이런 제품들은 다 NPU에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일단 PC 회사들이 프로모션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깔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AI PC가 D램을 많이 답니다. 그냥 기존의 PC의 D램이 8에서 16기가 달았다면 AI PC 같은 경우는 이제 32GB 다는 제품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년은 오히려 저는 AI PC용 그 메모리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DDR5 5600MHz 이런 제품들은 되게 핫할 것 같아요. 왜냐면 PC가 보니까 재작년에 이제 3억 2천만 대 팔리고 예. 그다음에 작년에 2억 8천만 대 팔리고 예. 올해 한 2억 한 4억 천만 대 팔리는 분위기인데 그럼 예. 지금 2년 연속으로 10몇 %씩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점에서 쭉 내려오다가 코로나 때 오르고 빠진 건데 예, 예. 두 가지 뷰가 있더라고요. 예. 2억 4천만 주면 거의 다 빠진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반등할 수 있다가 하나 아까 얘기하신 예, 예.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수요다. 그래서 이거를 안 빠지는 건 가능한데 예. 오를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건데 만약에 PC가 정말 중요한 수요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좀 일단 리커버리를 좀 믿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게. 예, 그래서 일단 뭐 PC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데스크탑은 한 7, 8천만 대가 꾸준합니다. 네. 노트북이 항상 변수예요. 네. 노트북이 2억 5천만 대 갔다가 1억 6천만 대 갔다가 네. 내년에 이제 1억 7천만 대 보는 아, 시간대도 조금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심에는 내년은 두 가지의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에 업데이트 종료돼요. 네. 그럼 내년 하반기에 기업용 수요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AI PC죠. AI P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노트북이 이제 연간 뭐 한 1억 6, 7천만 대면 분기 한 4천만 대 대인데 정도, 예. 이게 AI PC가 인텔이 어제 한 얘기니까 뭐 저희가 좀 디스카운트해서 드려야 되지만 2025년까지 이렇게 팔겠다 했거든요. 그 메테오 레이크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뭐 한 5천만 대씩만 나가도 네. 엄청나게 큰 스윙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PC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네, 그래서 네. 대부분 다 HBM만 얘기하는데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 HBM은 D램이 적잖아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근데 HBM 수율이 나쁘잖아요. 음. 그러니까 수율이 하여튼 되게 안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그래서 HBM의 영업이익률은 아마 D램의 정상 마진보다 정상 시기의 D램 마진보다 낮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HBM이 왜 되게 구원 역할을 했냐면 나머지 D램이 적잖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 이제 D램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아마 연말 되면 D램 마진이 아마 상당히 높은 레벨로 넘어갈 거고 아마 HBM 마진보다 기타 D램 마진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PC와 서버와 모바일 D램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50% 이상 오르고 그다음에 블렌디드로는 더 오르면 내년 4분기 되면 아마 HBM보다 마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주가에 반영했냐? 우리는 다 HBM만 보고 있고 엔비디아만 보고 있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까지는 반영을 했지만 나머지 D램이 HBM보다 마진이 좋다는 거를 시장이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지금 나오는 적자가 마치 늘 있었던 적자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가 제가 그래서 아까 실적을 좀 보고 왔는데 예. 하이닉스는 한 7월 정도부터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데 예. 전자가 내년께 전혀 상향이 안 상향이 되고 안 있고 되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실적이 뭐 그렇게 하향이 안 되는데 예. 예를 들어 원익 IPS 같은 이 전공정의 대가 그냥 가장 대표적인 전공정의 회사는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 반도체를 아직도 너무 무시하는 추정치인가? 근데 이게 예. 보통은 예.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추정치가 맞다.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뭐 반도체 장비와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네. 낸드 투자는 거의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삼성도 파운드리 투자를 더 내년에 확대하기에는 뭐 공장 가동률이 너무 낮습니다. 네. 그래서 D램 투자는 저는 내년에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HBM이든 DDR5든 다만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건 2년 뒤에 준다는 거죠. 내년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2026년을 브라이트하게 볼 때 투자를 늘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드린 거지만 일반 D램이 원래 마진이 훨씬 좋아서 HBM 투자를 주저했어요. 네. HBM이 수율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라인을 한번 전용하면 다른 라인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HBM 투자는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핫해진 거는 이제 정말 생성 AI 때문에 이래 된 네.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HBM이 훨씬 더 프리미엄 제품이고 고마진 제품이라고 올해만 좀 특별한 경우일 수 있고 네.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오히려 HBM 많은 게 마진을 깎아먹을 수 있어요. 네. 그 D램 마진이 60% 나오는데 HBM 있으면 뭐 한 45% 나오는 네. 거고 HBM이 적으면 50% 이상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네. 어느 시점 됐을 때는 뭐 내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제품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PC D램, 서버 D램, 모바일 D램 이 세 제품들이 내년에는 또 그 부분은 저는 주가가 아직 반영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디맨드가 저희 예상
저도 아직 숫자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네. 다만 이제 수요의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저희가 미팅을 해보니 너무나 이견이 많잖아요. 성장 안 한다는 이견. 성장 전혀 안 할 거야. 내년 일반 서버든 PC든 뭐 스마트폰이든 다 뭐 올해 너무 안 좋으니까 살짝 좋아질 수 있다. 고금리 고물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력 소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를 쓰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접속 안 됐을 때도 스마트폰의 반도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엄청난 파워를 쓰는 AI 서버에 맨날 접속하면 그 트래픽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디바이스에서도 기본적인 계산을 하고 있어라. 예를 들어서 뭐 일정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요약을 한다거나 네.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개인의 편리함도 있지만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파워가 이 AI 서버 구동하기에도 지금 파워가 부족합니다. 점점점 디맨드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림 반도체를 고민해야 되고 그림 메모리가 이제 DDR5거든요. 네. 그게 지금까지 강조하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서 묻혀버렸어요. 네. 그림 반도체 이야기 좀 더 해주시면 안 예, 돼요? 그림 반도체는 별거 아닙니다.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된 반도체입니다. DDR4보다 DDR5의 4800MHz가 전력 사용량이 10% 이상 줄고 6400은 20% 이상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가헤르츠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거든요. 또 그런 제품을 원 A에서 만들고 원 B에서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원 C에서 만들면 점점점 회로 손폭이 좁아지니까 전력 소모가 더 줄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원래 마진이 훨씬 좋은 제품인데 지금 HBM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품들이 등한시하고 있고 그냥 그래 가격 오를 거야 내년에. 그 정도 주가 반영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원래 마진이 더 좋았고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더 익스펜션 되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의 그 출발점을 전부 다 이제 서프라이 체인만 보는데 그 출발점은 결국 파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뭐 ESG랑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살 때 반도체가 좀 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하면 예.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EPS 단에서도 업사이드가 있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에도 좀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시기적으로 네. 본다면 25년이 좋다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크게 뭐 두려움보다는 빠졌을 때 좀 더 빠지면 사면 돼. 올해도 제가 반도체 우화가도 콜은 되는? 빠지면 네. 무조건 사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잘 안 빠지긴 했어요. 예. 근데 빠졌어도 빨리 해보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어쨌든 올해보다 이제 탄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인덱스보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로만 보면 내년 상반기가 훨씬 더 모멘텀이 좋긴 하잖아요. 워낙 이어로, 올해 이어로는 상반기 그렇죠. YOY로 그렇잖아요. 근데 네. 주식이라는 게 또 네. YOY에 또 미치도록 반영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반도체가 좀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뭐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처럼 이렇게 센티멘트가 중요한 그럼요. 주식을 네. 저희가 뭐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럼요. 그렇지만 그럼요. 어쨌든 저희도 뭐 몇 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좋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좋을 때는 이거 이성을 이제 눈을 닫고 그렇죠. 그냥 한번 팔면 안 봐야 돼. 이런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내년이 이제 정점인가에 대한 고민. 25년, 26년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25년이 이제 피크면 이제 내년 뭐 상반기부터 지난 시점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단정적으로 그래도 이때까지는 무화가도 됩니다라고 어느 예. 정도 예.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시점이 그 내년 상반기까지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반기는 네. 그래도 뭐 정말 25년 왜냐하면 25년은 보이거든요. 보인다는 표현은 좀 건방지긴 하지만 윤곽이 설비 좀, 투자를 네.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25년까지는 좀 보이는데 네. 26년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6년을 보려면 내년 하반기 수요도 좀 봐야 돼요. 새로운 수요들이 정말 나오고 개화가 되는지를 온디바이스 AI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PC든 스마트폰이든 그리고 내년에 또 변수가 애플이 XR을 내놓잖아요. 네. 비전 프로 거기에 이거, 이제 네. 고대역 DRAM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니어 메모리가 HBM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로 확장되는지를 네. 잘 봐야 되고 그게 보여지면 2026년 수요도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긴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네. 좀 유연하게 그렇죠. 예, 항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잘못 봤을 수 있는 거는 또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용기는 별로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 올해는 왜 26년, 네. 25년이 좋은데 뭘 올해부터 고민하냐. 그렇죠. 올해는 맞으면 무조건 사. 그렇죠. 그게 저희 아주 계속했던 콜이었고 24년도도 상반기는 저는 그 스탠스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뭐 25년 실적 좋은 거는 주가에 다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근데 26년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과연 보일 수 있냐? 새로운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면 가시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안 보인다 하면 사이클 따라가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이클로만 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 디램 시장이 좋아지는 사이클이 길지가 않잖아요. 너무 짧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 왜냐면 삼성전자가 벌써 바닥에서 그래도 그렇죠. 한 40% 올랐고 하이닉스는 역사적 고점이 15만 원인데 예. 얼추 지금 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부분을 주가에 걱정하시더라고요. 대한 고민이 있죠. 주가에 대한. 그래서 올해보다는 탄력은 떨어질 건데 네. 그 떨어지는 탄력이 일단은 시장을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트레이딩도 내년 뭐 상반기에도 유효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물론 이제 주가가 제가 봐도 하이닉스가 너무 빨리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민거리가 되는데 근데 빨리 올라가는 이유들은 제가 오늘 다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네.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DDR5 일부 제품들 네. 이런 쪽에서는 참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술이 디스플레이 많이. 아. 왜냐면 이제 밸류에 하이닉스는 이런 부분에 SK는 그런 게 있던데 왜냐면 네. 올해 적자가 많이 났으니까 네. 분명히 BPS가 많이 빠졌을 거거든요. 예. 근데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프라이스 투 북으로는 되게 비싸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비쌀 때 사라는 건 맞는데 이게 예. 자본이 까져서 비싸졌을 때도 맞는 건지는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비쌀 때 사는 건 맞는데 이게 망가지는 기업이면 네. 틀렸죠. 그 말은. 그렇죠. 예. 근데 바로 회복되는 기업이라면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접근법입니다. 네. 바로 회복되는 가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뭐 낸드가 아직까지는 머리는 아프지만 뭐 그쪽도 지금은 가격은 오르고 있고 또 하여튼 뭐 미국 솔리다임 인수하고 나서 되게 고생했는데 요즘은 일단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 이상 얘기하면 좀 너무 그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에 바로 탄력적으로 저는 실적이 회복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적자는 그냥 잘 살 수 있는 넘어가고. 기회로 네. 볼 수 있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채팅창에서 골방아재님이 CXL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예? 물어보셔서 CXL이요? 예. 아까 이제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CXL이랑 PIM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우리 디램 회사들이 그런 예. 기술을 이제 제품에 넣는 거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프리미엄 때문에 프라이스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 니즈가 지금 많은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네. 지금은 AI 서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저전력 위주로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PIM을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정말 전개를 하거나 CXL도 비슷한 개념인데 아직은 뭐 수요가 급성장하는 국면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당장 그러면 내후년을 봅시다, 그 다음을 봅시다라고 말하기도 너무 미래로 아니, 뭐 보인다. 큰 미래는 아니지만 성장은 하는데 규모가 적을 수 있죠. 왜냐면 아직 사실 HBM도 매출 비중이 되게 낮은 거 아닌가요? HBM이 HBM 도? 지금 전체 제가 자료 오늘 자료에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안 했구나. 근데 HBM이 이제 네. 전체 디램에 지금 한 8%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한 15%고 그래서 네. 뭐 CXL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그렇겠죠. 아주 좋은 기술이고요. 되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인데 시장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은 핫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이겠죠 내년에 일부 제품에. 근데 그거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HBM 뜨니까 뭐 하여튼 또 뭔가 새로운 거를 테마성 성격이 있습니다. 네. 물론 기업은 정말 노력해서 만든 기술의 변화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확장성을 열어주는 그런 거지만 근데 시장성하고는 좀 아직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CXL로 기술 위해선 결국은 전자가 후공정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CXL은 네. 그거보다는 이제 인터페이스니까 뭐 네. 인텔이든 이런 애들이랑 파트너십을 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요? CPU랑 예를 들어서 뭐 서버 10개 쓰다가 그걸 합쳐서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네네네. 그러니까 바쁜 쪽 서버는 지금까지 못 썼는데 그것까지 네. 다 합쳐가지고 수없이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네. 같이 CPU랑 연동해서.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아주 절실한지
아직은 다른 쪽 수요가 트래픽이 너무 늘고 하면 그게 필요하겠죠. 전제 조건이 그게 성립이 돼야 예, 그 다음을 트래픽이 볼수 있을 엄청나게 것이다. 전문학적으로 늘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그런 게 맞는데 네. 지금 아직은 AI 서버만 트래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관련주가 막 직접적으로 생기고 하려면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게 개화를 하더라도. 예, 저는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주가가 그러면 좀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더 한번 시간을 두고 실적이 정말 그럴지는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까 파운드리가 내년에 안 좋고 TSMC만 좋잖아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년에 정말 얼마나 매출 성장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이제 튜닝 기간이 깁니다. 고객을 만나서 제품이 나오는데 시간이 옛날보다 훨씬 더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뭐 기업들 뭐 주가 흐름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저희는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실적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빠질 때 한 번에 다 빠져버리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실적이 안 나오면. 그래서 CXL이든 아니면 파운드리든 아니면 일부 반도체 장비든 사실은 이제 실적 체크를 잘 해봐야 돼요. 네. 실적이 안 나오면 아마 못 버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나와도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원위치 될 거야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요. 혹시 내가 속은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확실한 실적이 보이는 쪽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네. 제일 보이는 거는 저는 소재는 보이는 것 같아요. 웨이퍼 인풋을 늘릴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일부 뭐 낸드 관련된 장비 회사들 과연 설비 투자를 늘릴까요? 안 할 것 아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설비 투자를 내년에 많이 늘릴까요? 지금도 가동률이 낮은데 뭘 더 늘릴 거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CXL도 뭐 크게 일부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상당히 상업적으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기업들이 그 매출이 올라가는 게 정말 전체 실적을 좌우할 수준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골방아재님이 저희 애청자 네. 분이신데 예. 모처럼 질문을 주셔서 예, 예. CXL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예. 여쭤봤고요. 또 예. 모처럼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예. 반도체 또 전문이시니까 아닙니다. 긴 예. 시간을 할애해서 여쭤봤는데 벌써 또 일부 마무리할 예. 시간이 5분 앞으로 다가와서 예. 투자 전략 관련한 것도 저희가 좀 여쭤봐야 되잖아요, 위원님. 네. 네. 자산 배분 전략 포함해서 2024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투자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내년에는 박스피로 보니까 업종으로 접근을 선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많은 종목을 사기보다는 내년에는 좀 특정 업종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뭐 주식도 저희는 내년에 괜찮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도 요즘 주로 고객 만나면 채권 투자 많이 얘기하거든요. 채권이요. 네, 그래서 채권? 뭐 특히 장기채 이런 투자는 어쨌든 특히 미국 국채, 뭐 장기채 또 요즘 미국 국채 관련된 ETF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쪽은 최근에 퍼포먼스도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준금리 인하는 정해진 거고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뭐 100bp 인하할지 125bp 인하할지는 좀 봐야 되지만 그거는 좀 보이는 가시성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가시성이 있는 거와 그다음에 약간 위험하지만 또 위험 자산을 아예 안 가져가는 거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과 채권을 잘 섞어서 투자한다면 뭐 내년에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은 단기채를 혹시 말씀하세요? 아니면 저 장기채를. 장기채를.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예. 미국 금리가 3.93까지 빠졌는데도 예. 더 빠질 수도 있다. 예, 저는 여기서 그렇게 봅니다. 혹시 하우스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10년물 금리 하우스뷰가? 하우스뷰는 제가 한번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나 해서 왜냐면 예. 보통 다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네. 10년물 저희가 하우스뷰가 조금은 금리 떨어지는 속도를 좀 저희는 다른 하우스보다 좀 완만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완만하게요? 지금 아. 좀 조정 중이라서 오늘 의견을 드리긴 알겠습니다. 하우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100bp나 보는 데도 많잖아요. 아. 또 예, 4% 그럼- 언더를 많이 보죠. 예, 요즘에. 근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안 봐서 네. 제가 또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그럼요, 얘기해드리기 그럼요. 좀 한계가 당연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수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이나 뭐 원자재 ETF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금, 원자재 ETF. 뭐 내년에 위험 자산이 조금 저희는 좋아 보여서 네. 안전 자산을 그치? 굳이 뭐 어. 미국 달러나 뭐 안전금이나 이런 것보다 좀 위험하게 좀 관련된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알겠습니다. 채권 위주로 하자. 예, 그럼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의사이신지는 이제 좀 정리가 전달이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센터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원의 리서치 센터장 특집
우리 오늘 노은장 반토대로 센터장님께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1부 이 시간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